진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 경제의 속살을 맡은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요. 예. 왜냐하면 경제 뉴스를 뭘 골라도 전혀 관심을 끌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날은 경제의 속살을 안 해야 되는 날인 거죠. 예. 당분간 최순실이 정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는 그 뉴스는 아니고 경제의 속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제가 언론인이고 종합지에서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데스크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면 예. 차장이나 부장쯤 되는 사람들이요. 예. 그 기사를 고치기도 하고 또 지시를 좀 하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데스크 업무라고 하는데 그 데스크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주 무성의한 사과만 보면 그냥 조언을 구했다 정도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그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최순실임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데스크라는 것은 기자가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오류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기사의 방향을 정해주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차장, 부장, 국장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예. 분명한 건 이 데스크의 의미가 교열부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기사 내용을 보고 틀린 단어들을 고쳐주고 조금 부족한 것을 넣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MBC 뉴스 메인 뉴스 이름이 MBC 뉴스 데스크지 않습니까? 예. 데스크가 그냥 책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뉴스의 본질은 현장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데스크가 게이트 키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문 앞에 서서 예. 그 뉴스가 나가기 직전에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을 하는 그 데스크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MBC 메인 뉴스 이름은 뉴스 데스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기자들끼리는 데스킹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데스킹 작업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생산되는 컨텐츠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예를 들면 조금 편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10개월째 경제의 속살이라는 방송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김용민 PD님께는 몹시 외람되지만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 그럼 경제의 속살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는 이완배라는 기자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김용민 PD님이 만드시는 것보다도 이완배 기자가 만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10개월 동안 김용민 PD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데스킹 작업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오늘은 이런 걸 하세요라거나 예. 아니면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보여드리고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이건 이렇게 고치자, 이건 이렇게 빼자, 첨삭 빨간펜 작업을 단 한 번도 해보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 플랫폼이 김용민의 브리핑이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의 속살에서 나가는 이 컨텐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너십이라고 하면 조금 우습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데스킹 작업을 안 하시는 김용민 PD님이 아니고 그냥 데스킹 작업에 아무런 부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제를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무게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플랫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시고 빨간 펜을 치셨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경제의 속살은 김용민 PD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이 바뀌면은요, 신문의 스타일과 인사와 모든 이 기사들의 스타일도 한꺼번에 확 바뀝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이 모든 기사를 다 보지 않아요. 예, 일일이 다 검수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들이 주로 그 맡은 지면들을 검수를 하는데도 예. 왜 편집국장 한 명이 바뀌면 데스킹의 최종 책임자가 바뀌면 신문의 틀이나 내용이나 논조가 확 바뀌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많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현장 기사들이 기사를 쓰지만 결국은 최종 데스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신문의 편집인으로서 발행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즉 누군가가 기사를 쓰고 그리고 그 기사를 누군가가 게이트키핑을 한다면 데스크를 본다면 안타깝게도요. 현장 기자와 데스크의 역관계에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데스크가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편집국장이 바뀌면 비록 내 기사를 편집국장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기자들은 스스로의 내면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이런 기사를 쓰면 편집국장이 좋아할까? 이런 기사를 쓰면 편집국장한테 먹힐까? 만약에 이 기사를 쓰면 편집국장이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자꾸 내면화시켜서 결국은 편집국장이 보지 않더라도 그 신문 지면은 그 편집국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데스크로서의 지시나 아니면 수정이나 첨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걸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한 3일 정도만요. 3번 정도만 김용민 PD님께서 이완배 기자님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꿔주시고 요걸 3번 정도만 하시면은요. 대본의 오너십이 김용민 PD님께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추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내 스스로 요 기사를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김용민 PD님께서 싫어하시겠다. 그리고 요런 취향으로 브리핑을 해야 김용민 PD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겠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만약에 마약하자, 이러면은 좀 곤란하지만은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어디 감히. 네. 감이라고 말씀을 겸손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럴 권한이 있으신 거죠. 플랫폼이 김용민 PD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장 기자인 저에게 굉장히 강한 자율성이 이제 부여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30몇 건의 연설문에 빨간 펜이 그어졌다는 건데요. 박근혜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말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데스크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스크와 말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역관계 중에 누가 더 강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예. 제가 기사를 쓰고 편집국장이 데스킹 역할을 하면 누가 더 강력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장 기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데스킹을 하는 데스크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지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고 그게 어쩌면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연설문을 누군가가 데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핑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본 게 아니잖아요. 예. 몇 개만 본 걸 거예요. 아마 30건 정도 봤겠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몇 건을 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딱 3번만 얘기를 해도 저는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연설문은 최순실의 입맛에 맞는 연설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연설비서관들이 한 100건 정도의 연설문을 썼는데 그중에 최순실이 한 10건밖에 보지 않았다. 택도 없는 얘기죠. 네. 10건만 보더라도 모든 연설비서관들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중요한 통치 행위인 그 말을 최순실의 입맛에 맞도록 검열하고 자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데스킹 작업의 본질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아니고 최순실이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어제부터 제가 이제 진짜 빵 터졌는데 공화국 논평의 주인공이 바뀌셨더라고요. 예, 최순실 동지께서 하시고 계시던데요. 예.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네.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맡고 계신 분은 대통령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건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상대로 말을 하는 그 중요한 통치 도구를 누군가에게 데스킹을 맡기고 조정을 받아야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야당은 부담스러운 모양인데 국민인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려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자의 데스크가 존재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치권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통치권자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김용민 PD님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씨의 사퇴, 하야, 퇴임을 반드시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담합니다. 예. 그렇죠. 참담합니다. 네. 예. 이게 너무나 마음이 미어지고요. 이게 왜 마음이 미어지냐면은, 우리가 또 선배들이 이 3.1운동, 4.19, 5.18, 6월항쟁,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모든 족적이 부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0, 70, 80년대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원로들, 그분들이 박근혜가 들어서니까 그분들의 그 낭패감은 제가 그 낯빛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한완상 전 부총리, 그분의 얼굴은 내 생에 다시 박정희를 만나다니, 네,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요. 예. 네. 공든 답이 허물어졌다, 그런 심정이 들지 않으셨겠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시민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투쟁의 시대로 신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거역하지 말고 싸울 땐 제대로 싸워서 민주시민의 존재감, 자긍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씨와는 어떤 종류의 협상이나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시겠다고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네, 이거는 역시 경제의 속살인데요. 예, 제가 이 박근혜 씨, 최순실 이런 게이트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제 스스로 새삼스럽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씨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쁨을 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어제는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믿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정보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학문이 있어요. 예. 그 정보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박근혜 씨하고는 어떠한 협상이나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보경제학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두 사람이 게임을 하거나요, 아니면 경쟁을 하거나 이럴 때 경제학에서는 어떤 걸 전제를 하냐면, 완전 경쟁이라는 건 게임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두 사람의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A라는 상품을 팔 때 그 상품의 품질이 어떤 거지 B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요. 이걸 이제 공유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커먼 날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김용민 PD님을 예를 들면 완배는 용민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용민이는 완배가 용민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완배가 용민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용민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완배는 알고 있다. 용민이는 완배가 용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용민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완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용민이가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도 알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을 전제를 하는 중요한 전제인데,
실제 게임이나 거래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연구를 하는 학문을 정보경제학이라고 해요. 예.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할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왜곡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뜨는 대표적인 예가 좀 생소하실 텐데 레몬 마켓이라는 겁니다. 레몬이라는 게 영어로 좀 불쾌한 거, 불량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은 노랗고 예쁜데 한 입 확 깨물어 먹으면 더럽게 신 거죠. 그래서 불량품이다. 겉은 번지르한데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보경제학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중고차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는 겉은 다 번지르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 차가 속으로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파는 사람만 알고 있죠.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의 본질에 대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굉장히 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차를 사러 가는 사람들은 100% 확신합니다. 저 차가 고른 차인지 좋은 차인지는 오로지 저 딜러만 알고 있어. 그리고 저 딜러는 분명히 나를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딜러는 1,5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차를 팔면서 1,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구매자들은 저건 분명히 나를 속이고 바가지일 거야 라는 확신에 무조건 가격을 1,500만 원은 안 돼요. 1,200만 원에 파세요 하고 가격을 확 내려쳐서 부르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번에 파는 차는 정말로 1,500만 원짜리 차인데 사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안 믿고 1,200만 원만 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딜러가요. 그렇죠? 그러면 알았어. 좋아. 어차피 니들이 다 안 믿고 내가 속인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알았어. 나는 애초부터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다 골아있는 1,200만 원짜리 차를 팔게. 이러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양쪽에 비대칭돼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돼 있지 않으면은요. 중고차 거래 시장에는 무조건 나쁜 차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좋은 차를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레몬 마켓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의 좋은 차는 다 사라지고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 온갖 후진 상품들만 난무하는 것을 레몬 마켓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저는 반드시 야당이나 이런 분들께 이 레몬마켓을 상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개월 전까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100%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전에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쁨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훨씬 더 나쁠 수 있는 경우인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박근혜 씨하고 무슨 거래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심각하게 비대칭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박근혜 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박근혜 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바로 중고차 딜러인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씨한테 뭔가를 살려는 고객인 거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내놓는 상품은 얼마나 나쁜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품의 질은 박근혜 씨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박근혜 씨하고 뭔가 거래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은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요. 박근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불신하고 가격을 깎아 부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박근혜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1,500만 원짜리 진짜 좋은 차를 내놔봐야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진차만 이제부터는 내놓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나 야당이 안 믿을 것을 알게 되면 조금도 진실하게 국정을 운영할 동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안 믿을 테니 나쁜 짓 해버리고 만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레몬마켓처럼 박근혜와 어떤 협상을 해도요. 결국 그 결과는 대단히 나쁜 상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뭐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인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새누리당하고는요, 거래나 협상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헌을 그래서 논의를 해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나쁘잖아요. 얼마나 나쁜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나쁨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이 수십 년 동안 존속을 해온 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애들인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걔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걔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걔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데 나쁘지만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그 나쁨을 모두가 공평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는 요만큼 나빠라는 걸 전제로 협상을 하면 됩니다. 가격을 적정하게 매기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나쁜데 도대체 얼마나 나쁜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러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반드시 거래시장에서 협상은 레몬마켓으로 종료를 맺게 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요. 정치인한테는 신비주의가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치인은 대중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알고 있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고 정치인이 알고 있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커먼 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인이 그래서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요. 굉장히 똥폼 잡고 신비주의하고 있으면은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부디 레몬마켓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정치인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러한 정치인 중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생각으로는요. 박근혜를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들을 국회로 가져와서 나쁨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나쁜지 확실하게 밝혀진 새누리당하고 거래를 해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국정 공백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을 한 명 뽑았더니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독일에 존재하는 이 상황보다도 국정 공백이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 세력들은 박근혜를 조금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요. 의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협상과 거래를 해나가면 지금보다 조금도 저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시원합니다. 답답한 말씀으로 시작했고 결론이 명쾌하니까요. 지금 무엇가 정이고 무엇가 불의인지 이걸 구분 못한다면은 박근혜죠. 그렇죠. 구분이 안 되면 정말 박근혜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